예,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앞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세션의 주제들이 너무 재미있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어서요. 저도 아주 재미있게 듣고 많이 공부가 됐었습니다. 이제 이 주제는 대체 단백식품 ESG 시대 미래 먹거리를 말하다라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발제는 박위현 교수님이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이제 토론자로는요. 김기우 대표님이십니다. 다나그린 대표시고요. 예. 앉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 뭐 혹시 PPT로 발표를 하시나요? 아니면 예. 예,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해 주시고 10분 정도 7분에서 10분 정도 토론해 주시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그리고 못다한 그 1세션에 있는 뭐 그런 질문이나 함께 묶어서 또 토론을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안녕하십니까, 박위원입니다. 그 ESG 포럼에서 한 3일째를 지나고 나니까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 뭔가 손에 쥐고 ESG를 위해서 노력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세뇌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약간. 오늘 오전에 바로 전 세션에서도 뭔가 이제 손에 잡힐 만한 그리고 계산이 되는 절감이나 ESG를 뭐 비용 편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미 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얘기가 좀 된 건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체식품 중에 특히 배양육 그리고 식물성 대체육 뭐 이런 것들 말씀 좀 하시는데요. 사실 이거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얘기가 화두가 될 때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일단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식물성 대체육, 식물성 고기, 식물성 고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 하필이면 이걸 지금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배양육은 왜 지금 항상 지금 이제 와서 이걸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어떤 기술인지 좀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잠깐 그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배양육을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자로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속된 말로 잘 나가는 배양육 회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목은 거창합니다. ESG 시대 먹거리를 말하다. 대체 단백식품입니다. 대체 단백식품은 사실 배양육과 대체육을 다 말하는 건데요. 사실 여전히 푸드 시스템도 ESG가 화두입니다. 물론 그걸 실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푸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적 측면이 있고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온실가스 감소나 산림보건 그리고 동물복지나 아니면 식품안전 그리고 지배구조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실천 제고나 사회적 책임 실현 이런 것들이 화두가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식품 아니라 푸드 시스템 저 자리에 무엇을 넣어도 맞는 말일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배양육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양육 시장이라는 거 한참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요즘 저희들은 이제 배양육 시장을 예측을 좀 합니다. 배양육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냐면 시장은 너무 많은 사람들 이건 매스미디어 분석을 좀 해봤는데 배양육 관심도 많고요.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냐면 대강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순서가 틀렸네요. 대체 단백질은 그러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푸드 시스템에서 대체 단백질이 지금 되고 있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구온난화 뭐 얘기하는데요. 푸드 시스템이 사실 온실가스 배출의 34%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문제의 3분의 1은 좋기 3분의 1은 식품 때문이고요. 그거의 절반 정도가 단백질 생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 생산에서
조금 노력을 하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크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또 대체 단백질, 그래서 대체 단백질이 그 이런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유일하고 효율적인 방안이기도 하고요. 또 대체 단백질은 다른 산업하고 다르게 대체 단백질 이용으로 환원되는 토지, 즉 예를 들면 가축을 키우던 토지 아니면 개간을 해서 콩을 개간해서 만들었던 콩밭을 없애서 다시 자연으로 돌리면 추가적인 기후 변화 대비책이나 식품 안전, 생물 다양성 보존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38%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그 산업입니다. 먼저 보시면 간단히 보시면 대체 단백질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배양육이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대체육이라는 거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둘 다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 고기를 좀 먹고 싶거나 아니면 동물을 희생하지 않고도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얻고 싶어하는 열망에 쫓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왜 배양육이라는 거가 꼭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세상의 육류 생산량입니다. 아프리카 굉장히 적고요. 아시아 굉장히 시가장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남미나 북미나 유럽은 꾸준히들 먹고 있었습니다.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었죠. 아시아는 최근에 그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인구가 많은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고기 소비량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으나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 양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긴 한데요. 그러면 인구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구로 나누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소돼지 닭 양에 대해서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강 요 정도 되는데요. 이거 총 양을 따져보면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이 1억 1160만 톤 대 2억 톤 정도가 됩니다. 이거 비교해보면 뭐 큰 차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머릿수로 나눠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1인당 한 68.6kg 정도의 고기를 먹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그거의 3분의 1이 뭐 3분의 1까지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먹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니 앞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축산이 굉장히 많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 키우고 더 이상 요만큼만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인구 1인당 고기 소비량 한번 나라별로 조금 보겠습니다. 미국 저 정도 먹고요. 브라질 한 저만큼 먹습니다. 영국이 한 저만큼 먹고요. 중국이 이제 거의 영국까지 따라잡았고요. 인도는 뭐 여전히 아직 고기를 잘 못 먹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만큼 많이 먹어서 살이 쪄야 되느냐 뭐 이건 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OECD 평균 섭취량을 한번 보실까요? 아직 영국은 일부러 좀 덜 먹는 거고요. 식량 자금이 낮은 탓도 좀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에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 잘 사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OECD의 평균 섭취량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같은 나라 그리고 다른 여러 뭐 이제 그 생활 수준과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동물을 더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자,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소돼지 닭을 좀 훨씬 더 정밀하게 키워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럼 그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피드 컨버전 레이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몇 킬로 사료를 먹으면 1킬로 고기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겁니다. 1985년 제가 교과서를 보기 시작할 때가 한 1980 요 사이쯤 되는데요. 그때 한 2.3-4kg를 먹이면 고기를 1kg 얻을 수 있었답니다. 저 지금도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면 1.15kg고요. 2025년이 되면 1kg를 주면 1kg 다 고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저 추세를 더 그리면 한 2040년쯤 되면 200g 주면 1kg 고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은 한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양육 시장이라는 게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 배양육 시장은 옛날에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오늘 다나그린 대표의 아주 그 선주 주자니까요. 한번 맞춰 보시죠. 요 배양육인데요.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지 아세요? 네, 갑자기 뭐 그래도 뭐 몇 개만 안 된다니까 한번 맞춰 보시죠. 자, 그러면 모르시니까 다음
3D 프린팅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요. 맞추면 뭔가 좀 드리려고 제가 지갑에 현금을 100만 원을 찾아가는데 못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다 깜짝 놀랍게도 챗 GPT를 만든 오픈 AI가 보고 그려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사실 관심들은 되게 많습니다. AI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걸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회자되는 얘기를 가지고 만들어내거든요.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가 저런 걸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배양육 기술은 거의 근 100년 전에 굉장히 이거 한 100년쯤 전에 영국에서 유용했던 잡지인데요. 여기 이 잡지 스트랜드라는 잡지인데요. 여기 이제 그 셜록 홈즈도 여기에 연재가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윈스턴 처칠이 약간 제야 인사 시절에 기고를 하면서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앞으로 5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먹다 보니까 닭가슴살만 먹고 날개나 가슴살만 먹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언젠가는 닭을 다 안 키우고 가슴살하고 닭 날개만 키우는 시절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걸 배양육 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양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야 그 시절이 온 거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할 때가 됐습니다. 배양육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만큼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점 파란색 부분에 일반 축사는 점점 줄어들고 거기에 비건 밋 그러니까 그 식물성 대체육이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배양육이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떤 공청회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그 국회 공청회에서 교수님께서 저 위에 있는 숫자가 사기다 날조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숫자는 실제로 2040년쯤 됐을 때 우리 지구상에서 고기 시장이 어느 정도 될지를 점을 찍고 그 다음 컨벤셔널 밑이 이만큼 줄어들고 그 다음에 비건 밑이 이 정도 됐을 때 나머지를 배양육이 담당해야 될 것이다라는 미래의 책임을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그런데요, 소비자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거 어차피 소비자가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농부들 일자리 뺏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거 자연적인 거 아닌 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해로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맛은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그다음 음식은 문화인데 인간적이지 못한 것.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만큼의 시나리오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2030년까지 2025년, 2030년까지 시나리오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김기호 대표님께서 보셔야 되는데 2030년이 돼서 배양육이 삼겹살, 등심, 꽃등심으로 그렇게 나오면 모든 나라가 다 사 먹어서 굉장히 시장이 커질 거고요. 그냥 고깃가루만 얻어 있는 정도면 그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소비할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트볼을 먹진 않잖아요. 우리는 등심을 먹지.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그냥 미트볼에 고깃가루 정도만 만들 정도면 그 시장이 적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만큼 소비자가 얼마나 이거를 받아들일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다시는 등심을 먹지 않고 그다음 미트볼만 먹겠다고 하면 뭐 시장 커지겠죠. 이게 배양육 안전관리 식약처에서 계시네요. 네. 배양육 안전관리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포주를 확립하고 생산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나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했던 축산에서 도입했던 그런 안전관리 방안을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프로포즈 하기로는 세포주나 아니면 배양 조건, 배양액이나 아니면 배양 시스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배양육 업체들하고 노력도 좀 하고 있고요. 뭐 물론 그걸 가지고 적용해서 FDA나 아니면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세포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GM 문제인데요. 이게 그 세포라는 게 밖에다 그냥 키워놓으면 마냥 크는 게 아니라서 불멸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이제 GM 문제가 좀 들어가는 GM 문제가 이슈가 되고요. 요 그림 그냥 살짝 제가 너무 그림이 그냥 알록달록만 하고 비전문적이어서 조금 전문적인 그림만 좀 보여드립니다. 뭐 세포주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한 세포주를 좀 얻어내고 있습니다. 세포주 확립 기술도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일단 이건 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안전하게 그리고 아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배양액도 여기에 이제 이 속에 배양액에 들어가는 것들이 먹을 수 있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대체하려고 저 회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배양 시설은 이미 뭐 좀 만들어진 게 많아서요. 지금 기술 수준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기술 수준을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이따가 토론자가 나오시니까 토론자한테 집중적으로 추궁하시면 되고요. 이건 외국 기술을 좀 한번 잠깐 보여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극적인 영국의 기사인데요. 인공적으로 베이컨을 랩에서 만든다고 그렇게 광고를 한 랩입니다. 그 실험실입니다. 영국에 있는 벤처고요. 베스 대학이라는 데하고 같이 노력한 그 공동 창업 베스 대학 교수고요. 공동 창업을 한 그런 데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가서 봤습니다. 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긴 얘기를 짧게 하면 그래서 긴 얘기 하지 말고 핵심 기술만 보여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는 이제 계속 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핵심 기술만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제 저걸 딱 보여주는데 이 집이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내기 요거 하나만 10년 동안에 큰 돈을 투자를 받았고요. 근데 유럽은 반드시 우리나라처럼 특히나 영국은 식량 자금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배양육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술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배양육은 먹어도 되는 건지 중에 이제 기대 영양소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일반 영양소 기존에 먹던 고기하고 비슷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생각마다 좀 다른데 제 생각은 고기 같은 우리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육류를 소비하면서 기대하는 영양소 가치는 단백질 정도가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영양소도 좀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뭐 단백질 함량이나 수분 함량 정도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정도가 만족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고기도 배양육을 만드는데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DH나 EPA 같은 그런 것들을 얻어내려고 배양육을 하거든요. 근데 물고기 세포를 떼가지고 키운다고 그 속에 DH나 EPA가 축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축적이 되는 거라서요. 이런 건 또 고급 기술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좀 짚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식물성 대체육 현황 한번 보실까요? 식물성 대체육은 기본적으로 더 많고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들 단백질, 콩단백이나 쌀단백 같은 식물성 단백질류,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여러 가지 감미 성분 같은 것들을 혼합해서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건데 식물성 대체육은 사실 그 앞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큰 캐치프레이즈가 들어있습니다. 비건. 이거는 목표가 채식주의자만 섭취하도록 돼 있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동물을 희생하지 않고 내가 햄버거 맛을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조업을 하는 것 대신 콩으로 만든 참치를 먹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에 차관이 돼 있죠.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만 전부 식물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식물성 대체육이 많이 있긴 한데 이거 최근에 나와 있는 제품들인데 사실 다들 보면 아시겠지만 재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맛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제품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만들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죠. 자, 근데 이거 먹어도 진짜 괜찮으냐? 사실은 맛을 걱정할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식물성 대체육 한 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에 보면 비슷한 제품군들을 실제로 수거해서 염분 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버거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상당 부분 우려할 만한 수준의 소금이 들어있는 경우가 빨간색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주황색인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액셔널 솔트라는 그 단체에서는 안 짜게 만들 수도 있으니 안 짜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식물성 대체육은 맛을 잡기 위해서 짜게 하든지 아니면 맵고
자극적인 양념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아주 단순하게는. 그다음에 최근에 좀 더 과학적으로는 사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직접 두 개를 비교했는데 풀먹에서 키운 왼쪽에 소고기하고 그다음에 식물성 대체육을 비교했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 이걸 보여주면 칼로리가 식물성 대체육이 더 높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식물성 대체육은 살을 빼려고 먹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단백질 제품을 모사해서 대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육이죠. 그러다 보니 칼로리도 비슷하고요. 이런 영양소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포화지방도 들어있습니다. 그거 들어올 수 있을 수밖에 없죠. 식물성 기름은 물에 녹아서 흐물흐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 영양소 성분이 이렇게 비슷하긴 하나 이거를 소위 말하는 대사체라는 거 성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식물성 동물성이 그 고기하고 식물성 대체육하고 너무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죽을 때까지 이것만 먹고 살아도 괜찮을 거냐?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성 대체육이 완벽한 기술로 완벽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비건이 아닌데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이거를 기술이 한쪽으로만 배양육이 없는 기술로만 발전해서 그걸 먹어야 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과학적으로도 이걸 좀 밝혀내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것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그럼 두 가지 산업 현황을 한번 보시죠. 현재 산업으로는 일단은 지금 싱가포르에도 뭐 굉장히 많은 배양육들을 업체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싱가포르이 굉장히 한 일주일에 한 번 뉴스에 나올 만큼 배양육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면에는 싱가포르는 왜 이렇게 배양육에 투자를 많이 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왜 싱가포르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 EU 같은 경우에는 대체육 여기 NF는 사실 노블푸드입니다. 식물성 대체육이나 배양육 같은 그런 신수식품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허가를 받으려고 서류를 제출한 적도 없고요. 근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근데 웃긴 건 배양육 회사 지금 배양육 대체육 회사의 4분의 1이 오리진이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 시장에서는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럽은 굉장히 안전관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싱가포르, 영국 이런 나라들은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단백질 자급률도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식량 자급률도 굉장히 낮고요. 우리나라 콩 전부 수입하는 거 아시죠? 의사결정은 그 대신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해야 돼서 뭐 또 돼지를 많이 키우는 나라, 소를 많이 키우는 나라, 소 안 키우는 나라 뭐 있으니까 회원국이 있으니까 사실 결정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이 싱가포르는 이제 정부적 정부에서 그냥 획일적 결정을 하는 거죠. 많이 데려와. 많이 유치해라고 해서 식량 자급을 높이자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서 자국에서 가지고 도망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싱가포르이 뭐 굉장히 그 배양육 업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싱가포르는 유럽보다 훨씬 더 프로액티브하게 이런 것들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요 최근에 뭐 FDA에서 배양육이 이제 요거 보통 이제 FDA에서 이제 승인은 아니고 이제 기술 문서를 검토받았다 뭐 이런 걸 하면 이제 이게 어제 뭐 이제 과학부 기자나 이런 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미국에서는 배양육이 식탁에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건 아니고 기술 문서를 봤더니 니네가 낸 걸 봤더니 니네가 낸 거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 법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책임 한계도 다르고 그래서 뭐 알아서 니네가 팔고 책임은 나중에 크게 지란 얘기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식약처도 이런 걸 가지고 노력을 제품화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프로액티브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대체 단백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거가 우리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성만 먹으면 풀만 먹으면 괜찮을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푸드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푸드마일은 뭐냐면 일단은 식품을 생산해서 생산하고 나서 유통해서 소비자한테 오기까지의
나오는 온실가스를 CO2 이퀴벌런스로 전부 계산한 겁니다. 요게 푸드마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은 자국 내, 오른쪽은 인터내셔널이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아마 CO2 이퀴벌런스로 계산해 놓은 게 저 정도 되는데요. 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딴 거 보지 마시고요. 고기 한번 보시고요. 저기 분홍색. 그다음 베지터블 한번 보시죠. 베지터블이 도메스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식물성만 키워가지고 먹는 거가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 않고요. 언젠가 고기도 안 키워야 되는 것처럼, 소를 안 키워야 되는 것처럼. 자, 이것들이 국제적으로 소비가 됐을 때, 국제적으로 유통이 됐을 때, 자세히 볼 필요도 없이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는 걸로. 뭐 어제 세션인가 거기서 이제 그 유통 중에 그 선박을 전기 선박으로 만드는 거,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것도 탄소 절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물론 인랜드 트러킹이 그냥 선박으로 라이너로 옮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CO2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언젠가 그거를 전부 자국 내에서 만들어서 소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역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계가 있습니다. 또 종교 문제도 있습니다. 배양육은 사실 배양육을 사실 뭐 예를 들면 할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할랄의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의식을 치러서 죽여서 먹어야지만 꼭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럼 배양육 키우는 거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떤 나라,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은 조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들은 이거 뭐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의 이제 권한이나 뭐 이런 게 생긴 경우에는 자기 밥그릇이 없어지는데 그걸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반대하기도 하죠. 뭐 생명에 대해서 이걸 다루는 것 내용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해서 최근에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일단 불교로 아예 생명을 다루는 것을 가지고 아예 못을 좀 박았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알아서 잘 먹고 사는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최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인 건데. 자,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양육 기술 개발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게 방향이긴 합니다만, 아까 ESG 문제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일단 소비자들이 요구를 더 많이 합니다. 안 짜야 돼. 그리고 더 맛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요구를 합니다. 배양육 시장은 소비자 최소 요구를 충족을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값이 굉장히 비싸고요. 아직은 이제 미트볼 정도밖에 못 만들죠. 그래서 이거 극복 방안으로는 새로운 단백질원 개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콩고기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콩이 없어요. 수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콩 키우든 콩밭은 다시 숲으로 환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단백질 같은 것 좀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배양육하고 식물성 대체육 혼합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학적인 큰 불균형,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직 배양육은 뭐 등심이나 이런 거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푸드 프린팅 같은 걸 해서 좀 등심이나 삼겹살처럼 만드는 거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장 한 5, 6년 사이에는 이렇게 해서 조금 시장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간을 잘 맞춰주셔가지고요. 30분 발표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 30분 딱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토론자가 김기우 대표님 혼자세요. 그래서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플로어에 보니까 오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또 같이 여러 가지로 함께 나온 의견들이 있으면 좀 함께 토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배양육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다나어린의 김기호 대표입니다. 배양육 하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리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구글링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또 가지고 계실 겁니다. 먼저 우리 박 교수님께서 배양육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요거를 조금 이제 요약을 좀 해보면은, 결국 저희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글로벌에서 인구는 조금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계속 줄고 있죠. 그리고 육류 소비량도 조금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는 육류 소비량이 최고점을 찍고 조금은 내려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배양육이나, 그러니까 대체육 자체의 필요성이 국내에 뭐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죠. 굳이 왜 뭐 대체육을 우리가 먹어야 하나, 뭐 개발을 해야 하나. 근데 이게 뭐 개발도상국을 필두로 해서 인구 증가, 그리고 육류 소비량의 증가를 보고, 그리고 기존의 우리 공장식 축산, 기존의 축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생산량은 당연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자원 낭비라든가, 아니면 뭐 온실가스라든가 동물 윤리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글로벌에서 제약을 좀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줄고 있겠죠.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육류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수적인 어떤 핵심적인 아이템이 된 거죠. 대체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 중에 이제 1세대가 바로 식물성 대체육입니다. 박 교수님께서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두 가지입니다. 영양하고 맛. 근데 아마 여기 뭐 대부분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콩고기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지금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를 직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웬만한 대체육, 그 식물성 대체육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맛과 그 향을 없애기 위해서 인공 감미를 하고, 그리고 또 고기의 맛을 내기 위한 또 다른 인공 감미료를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인공적인 맛이 나죠. 그래서 그런 맛들을 좀 내추럴하게 만들기 위해서 솔티하게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점이 있고, 요거를 처음에 사실 비욘드 미트 나왔을 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죠. 근데 아마 주가를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이제 뭐 거의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있어서 한 번은 사 먹는데 두 번은 안 사 먹는다는 거죠. 결국 맛이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영양학적으로는 제가 뭐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결국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체육의 2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세포 배양육입니다. 이 세포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뭐 세포를 근육 조직으로 대량 생산,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했을 때에 고기와의 실제 육류와의 유사도가 높은, 맛과 뭐 향과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고기와 유사도가 높은 이런 배양육을 만들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해서 지금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 진출을 해서 직접 거기서 이저스트라는 미국의 회사가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았죠. 허가를 득했죠. 치킨 너겟으로 해서 허가를 득하고, 지금 이제 미국 FDA에서 노 퀘스천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배양육을 허가를 받기 위해 지금 열심히 도시어를 작성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협의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배양육 회사가 저희 말고도 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서너 군데가 더 있습니다. 뭐 다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국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글로벌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 국내 회사들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 늦게 뭐 후발주자지만 라서 뭔가 부족함이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 많은 관에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어떤 기술력도 인정하고 계시고, 좀 국내에서도 빨리빨리 이 배양육이 좀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 맞게 이제 국내 많은 회사들도 기술 개발과 함께 상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현재 배양육에 관한 뭐 여러 가지 현황, 실제로 기업을 하시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 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앞 주제에 관해서 소비 기한 제도 도입에 관한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그러니까 ESG 가치 구현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우리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예. 어떤 게 있으신지. 지금 현재 저희 인하우스에서는 사실은 뭐 치킨도 하고 돼지도 하고 소도 하고 이렇게 세 종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에 진출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뭐 보안상이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종을 지금 선택을 하고 이제 그 맞는 세포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는 내부적으로 뭐 치킨하고 소, 돼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제가 지금은 이제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네. 사실 토론을 조금 짧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워낙 방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조금 생소한 내용이라서 질문 위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평소에 배양육 관련해서 궁금해하셨던 거 뭐 뭐든지 말씀 주시면은 네,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손을 드신 분, 예, 앞에 우리 원장님. 예, 좋은 발제 잘 들었는데요. 그 세포 배양육을 하게 되면 좀 우려되는 사항이 지금 의학적으로 그 좀 DNA 형질 변경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견해를 표명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이제 식약처 같은 데에서는 이제 헬스업 같은 거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야 인증도 받고 이제 국민들한테도 널리 그 홍보도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고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세포의 유전 어떤 변형이라고 하죠. GMO나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자체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나 저희가 하고 있는 배양육 섹터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근데 결국에 유전자 가위라든가 일부러 유전자를 조작을 한 세포는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자연 불멸화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멸화, 그러니까
뭔가를 유전자를 억지로 뭐 크리스퍼9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세포로 지금 이저스트에서도 그렇게 만든 치킨 세포를 가지고 상용화 뭐 허가를 지금 성공을 했고요. 저희 또한 자연스럽게 유전자 변형을 전혀 하지 않고 내추럴하게 지금 스펜타니어슬리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포를 지금 유전 변형에 대한 그런 우려는 현재로서는 지금 FDA도 그렇고 SFA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유전 GMO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아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FDA나 SFA에서도 혹시나 GMO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열어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뭐 GMO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상용화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고기 가격 대비 어느 정도 세포 배양육이라고 하면 상당히 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느 정도까지를 지금 목표로 생각하시는 건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싱가포르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시작은 했지만 그리고 아주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대중화하는 데는 아직 좀 그 조기 그 좀 이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데 지금 싱가포르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가격은 현재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저희가 책정을 해봤을 때 1kg당 150만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kg당 한 6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요게 저희가 랩에서 이제 스케일업을 조금씩 하면서 지금 가격을 다운을 시키고 있지만 규모의 경제로 가격을 다운시키기에는 아직은 스케일업의 수준이 너무 낮은 상태라서 지금 뭐 더 이상의 어떤 기술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규모의 경제가 좀 더 저희가 스케일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 뭐 50리터 수준이면은 이게 1만, 2만, 10만 리터까지 가야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원하는 그런 가격이 나올 것 같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1kg에 3만 원 정도 수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소비자들에게 좀 리저너블한 그런 가격으로 맞아질 것 같고요. 이게 26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26년까지 기존의 육류들은 가격들이 계속 오를 것이고, 또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배양육의 가격은 계속 낮춰져서 아마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때부터는 가격적인 부분은 뭐 소비자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싱가포르 진출을 한 것이 싱가포르의 시장을 보고 진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뭐 인구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서 사실 세일즈를 실제 한다고 해서 뭐 돈이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에 진출을 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저스트가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그들이 지금 제품이 시장에 마켓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일주일에 뭐 몇 명 것만 이렇게 뭐 이렇게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마저도 지금 생산량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저스트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팔아서 돈이 안 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기술적으로 뭐 지금 가격이 비싸게 팔더라도 뭐 이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상황이나 뭐 그런 가격적인 단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 시장의 어떤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배양육 이 자체 산업이 좀 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산업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좀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많은 배양육 글로벌의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로 가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이 배양을 만들 때 이제 리액터를 쓰든가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배양하는 그 뭐 락이라고 부르던가요? 그러니까는 이게 항체를 생산할 때처럼 큰 리액터를 사용을 해서 배양을 하기보다는 아마도 식품을 위해서는 개체 한 개 한 개씩 배양을 하는 거가 선호되는 걸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리액터에다가 그러니까 줄기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이걸 키울 때 큰 리액터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닭날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그 디스포저블이 되잖아요. 이게 일회용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이 이제 리사이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배양을 하려다 보면은 그 배양하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들이라든가 그런 그 팩터들의 관리가 어떻게 될지 그게 얼마나 많이 제거되는지 또는 이제 가장 저는 약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키워진 단백질이 들어와서 알러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게 하나의 알러지를 일으키는 알러젠으로서의 그 작용이 어떨지 물론 알러젠을 보는 펩타이드 시퀀스라든가 이건 제가 GMO 심사할 때도 초기에 저는 GMO 몬센토 다 하도 제가 뭐라 해가지고 미국 곡물협회에서 저 초청해서 3주일을 다 돌려봤어요. 제가 이제 몬센토에서 DNA 그 로바티스로 그 GMO 만든 걸 어떻게 검증하고 하는 것까지 다 봤거든요. 그렇지만도 우리 사람은 굉장히 개체가 달라요. 그래서 한 두 사람의 인생을 괴롭혀도 커다란 실수잖아요. 이게 어떤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 알러젠이나 어떤 병원성 문제를 걱정 안 해도 되는지 그런 거 조금 여쭤보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뭐 하이론 그 광우병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우려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 몸에서 대사돼서 완전히 깔끔하게 남기지 않고 독성 없이 배설돼서 나가느냐. 질소라는 게 몸에 들어와서 변하면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런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배양 시스템은 이게 디스포저블하게 배양이 된다면 대량 생산이 불가능. 네네. 네네. 근데 결국에 저희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리액터에서 해서 이제 소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배양육 업계에서 가장 큰 리터 수로 하면 6,000리터 정도가 현재는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배양을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10년도에 마크 포스트 교수가 뭐 세포를 이렇게 뿌려서 얘가 분할을 시켜서 그런 조각들 하나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그럴 때 말고는 사실은 그렇게 소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는 사실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는 없고요. 앞으로도 아마 예. 예, 그런 맞습니다. 경우는 더 나중에 뒷부분 그러면은 혹시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나올 걸 예상해서 우리 사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한테 건강 영향을 보는 역학조사라든가 네네. 어떤 그 지금은 역학조사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네네. 건강 자료. 네. 그런 자료들을 분석하고 어떤 그 역학도 좀 몰레큘러 역학적으로 해서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를 같이 병행을 하는지 네네. 제 생각에 그거 없이 그냥 승인이 될까 하는 고민이 좀 생겨요. 저걸. 그러니까 알러지나 이런 병원성의 문제는 안전하고
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대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약하고 다르게 식품 그레이드에서 보는 수준에서 이제 알러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돼야지 이게 뭐 인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기 의학 정도의 그레이드는 아니고요. 식품 정도의 그레이드에서는 모든 조사를 다 해서 보고 이제 저희 식약처에서도 그렇게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로스 팩터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회사마다 기술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회사는 그로스 팩터를 무조건적으로 써야지 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그냥 일반적인 FBS만 써도 되는 회사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 FBS를 지금 쓰지 않고 나온 기술은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저희는 알죠. 그런 기술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고. 근데 분명히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FBS가 가지고 있는 그로스 팩터들을 조사를 하고 어떤 작용들이 어떤 세포에서 뭐 어떤 기작으로 이렇게 프로리플레이션을 높이는가, 뭐 디퍼런시에이션을 높이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파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나와서 뭐 그로스 팩터를 따로 넣어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FBS가 굉장히 가격도 높고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지금 찾고 있고 글로벌에서 그런 기술들이 나온다면 굳이 저희가 안 찾아도 저희가 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그런 생각입니다. 배양육 같은 경우에 어떤 뭘로 배양을 하는지는 제가 말미에 와서 이제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으니까요. 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알러지 반응 같은 것도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되고 어떤 그 독성을 끼치는지 인체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살충류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텀을 가져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강아지도 먹여보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생략된다면 국민적으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그 충분한 이렇게 안전하다는 식품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는 또 식약처 해석을 어떻게 통과하려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단계를 생략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게 안전하다는 거를 그런 확고한 그런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 때 뭐 식약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전문가들을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합의를 하고 최대한 안전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더니 뭐 일례긴 합니다만 그 말씀하셨던 뭐 독성 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프로덕트나 인그레디언트가 아니고 이게 그냥 프로듀스 그러니까 농산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단회 투여 반복 투여 독성 평가 소위 말하는 쥐실험을 하는 걸 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에 뭐 WHO의 적색육 뭐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것도 뭐 단회 투여 반복 투여 독성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좀 약간 좀 우스운 얘기고요. 근데 아까 그 대신 아까 그 교수님 해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분자생물학적인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알러진을 발본색원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고려를 좀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요게 사실 이게 약간 입장이 바뀐 건데 이 벤처를 하는 분이 이거를 더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ESG 측면에서 산업이 죽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우려 때문에 이게 드로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산업이 발전이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로는
이게 산업 우리나라는 아예 이게 이 말씀을 드리면 약간 좀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 있는데 이게 식량 안보 측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 3억 톤이 생산이 되고 있고 미국이 그 중에 한 1억 톤을 생산을 하는데 여태까지 다 수출했거든요. 뭐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걸로 뭐 콩기름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1등 수입국이고요. 근데 최근에 그 추세나 아니면 정보에 의하면 미국도 한 2, 3년 안에 넷 수입국 콩의 수출국이 아니고 수입국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콩기름은 바이오디젤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콩단백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쓰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남 수출할 남한테 줄 여력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뭐 식물성 대체육이든 뭐든 간에 뭔가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양해서 먹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루빨리는 아니지만 분명히 당연히 균형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 담보가 돼야 되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너무 드로백이 생겨서 산업이 아예 그 산길로 접어드는 일은 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벤처 대표가 하셔야 되는데. 자, 잠깐만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사회자의 가장 큰 책무는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매니지하는 거여서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3분 안에 모든 걸 마치고 이후에 또 만찬장으로 이동하는 그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실 분이 마지막 한 분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그 한 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발표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쭉 들으면서 간단하게 좀 제 의견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식품안전정보원에 있는 연구원이고요. 전공이 제가 이제 식품이나 영양이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있어서의 그 ESG에 대한 부분을 제 의견을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체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이제 영양하고 향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영양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산업화된 식품이 자체가 인간한테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게 지금 영양 쪽에서 나오는 주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대체육에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부분이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향이라든지 이런 식품 첨가물 같은 경우에는 뭐 알러지라든지 장내세균 균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게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식약처에서도 안전 측면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이 이제 그 식물 원료를 사용해서 대체육을 만들거나 막 이렇게 할 때 식물성 원료에 대한 재배 부분에 있어서 그 탄소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체라든지 세포 배양이든 뭘 하든지 간에 환경 파괴라는 부분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런 전체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거는 이런 이과나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내놓는 의견보다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저널리스트들이 이런 거에 대한 입장들을 되게 많이 발표를 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이크 폴런이라는 그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지난 세기, 이전 세기보다는 훨씬 많이 먹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를 지나치게 추구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식품에 대해서 뭔가를 해결을 하기 위한 ESG에 대한 측면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식품 단독의 어떤 입장에서의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환경이라든지 여러 다방면의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합해서 뭔가 지혜를 꾸려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가 중요한 게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식품을 선호하는 이런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소비자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라면 전체적인 흐름은 되게 바꾸기 힘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 발제자 토론자 함께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요. 어떤 영양학적으로는 지금 글로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고기하고 배양육하고 비슷하게 나오더라라는 지금 의견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그거는 좀 영양학적으로는 한번 앞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50대, 60대로 갈수록 뭐 배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20, 30대로 내려오면은 60% 이상이 나는 먹을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쨌든 저희 같은 회사에서 좋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호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ESG 차원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수치적으로 뭐 전체 온실가스의 15%를 축산업에서 낸다, 뭐 또 강경한 쪽에서는 아니다, 뭐 이렇게 곡물 하는 것부터 해서 뭐 50%를 축산업에서 낸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지속 가능성, 이 지구 환경의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희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 ESG에 대한 어떤 좋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해서 저희 배양육이 산업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2부 식품안전정보원 세션이 굉장히 유익했고 그리고 굉장히 열기도 뜨거워서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SG의 어떤 그 뭐 가치가 좀 잘 구현이 되는 식품에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노력을 해주실 것들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유익한 또 세션을 마련해 주신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모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